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은요, 99회 전산회계 1급 A형 문제 한번 풀어볼 거거든요. 자, 이론부터 먼저 풀어볼 건데요. 천천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손익계산서 작성 시 따라야 할 원칙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발생주의라고 되어 있죠. 자, 발생주의의 반대가 뭐다? 현금주의라고 했잖아. 그쵸? 그래서 이거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발생주의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아프다 얘기했어요. 왜냐면 이게 언제 발생했냐 따져가지고 이게 기간이 다음 연도랑 겹친다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올해 거는 얼마 이런 식으로 막 구별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발생주의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 반대는 현금주의인데, 이거는 손익계산서 작성에 따라야 할 원칙이 맞습니다. 이거 맞는 거 무슨 말이죠? 다음 2번 순액주의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우리는 뭘로 한다? 총액주의로 하죠. 그죠? 순액이라는 건 뺄 거 다 빼고 그냥 순수한 금액만 남기자 이 얘기고, 우리가 손익계산서 같은 거 작성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있든가 없든가 그냥 다 써라. 그래서 서로 막 상계해서 기록하지 말고 다 기록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순액주의가 아니라 뭘로 간다? 총액주의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원칙이 아닌 것은 몇 번? 2번 이렇게 봐주시고요. 수익과 비용의 대응이라 되어 있죠. 자, 숟가락 가면 젓가락 따라가야 되잖아. 맞죠? 그런 것처럼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이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도 함께 인식해라라는 게 수익과 비용의 대응. 그래서 3번도 뭐예요? 맞는 얘기. 다음 4번 구분 계산의 원칙. 자, 계산할 때 구분해라. 뭐랑 수익과 비용을 구분해서 계산해라 이 얘기거든요. 4번도 뭐 맞는 얘기 이렇게 마시면 돼요. 자,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 그렇죠. 2번입니다. 알아두시고 다음 문제 2번.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단기매매증권의 미실현 보유손익은 단기손익으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미실현 보유손익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제가 그냥 구를 좀 섞어서 가짜 이익과 가짜 손실이에요. 자, 뭐냐면 일단 단기매매증권이니까 미실현 보유손익이라고 하면 단기매매증권을 평가했을 때 이익과 단기매매증권을 평가했을 때 손실,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는 단기매매증권에서 미실현 보유손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집을 한 채 갖고 있다. 근데 살 때는 얼마 주고 샀다? 한 3억을 주고 샀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래되는 가격은 한 5억인 거야. 그럼 내 입장에서는 야 2억 벌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왜? 아직 팔지 않았기 때문에 이익이든 손실이든 실현은 아직 안 된 거야. 이 말이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의 미실현 보유 손익. 자, 여기 어, 단기 매매 증권의 미실현 보유 손익이라고 얘기하면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하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인데, 이거는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뭘로?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에서 기록을 하고 그 다음 이거는 손익을 계산할 때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말했죠. 자, 그러면 2번.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손익. 자, 여기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손익, 단기 매매 증권의 미실현 보유손익 두 개 나와 있는데요. 요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은 접근하는 게 다르죠. 자, 그래서 뭐냐면, 자, 어, 미실현 보유 이익인데, 보유 손익인데, 뭐에 해당하는 거? 매도 가능 증권에 해당하는 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과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평가 손실을 말하는데 얘네들은 자본의 뭘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기록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뭘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한다가 맞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일단 1번, 2번은 다 맞는 얘기. 1번도 맞고요. 2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다음 4번 먼저 볼게요. 단기매매 증권은 유동자산을 분류한다? 당연하죠. 우리가 그 자산을 분류하게 되면 그 자산이란다 참. 유가증권을 분류하게 되면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그리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분류를 하죠. 이때 단기매매증권은 단기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얘는 어디에? 유동자산 중에서도 당자자산에 포함이 되고요. 매도, 만기,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이런 것들은
비유동 자산에 뭘로 포함한다? 오케이. 투자 자산으로 분류한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은 유동 자산을 분류한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만기 보유 증권은 공정 가치로 평가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공정 가치라는 말이 좀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들 세무 이거 파트 가서 우리가 사채 같은 거 삼각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요. 그때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할게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면 정선에게 1급 이론 문제를 한 1시간 풀어야 돼. 자, 그렇죠. 자, 그래서 만기 보유 증권은 공정 가치가 아니라 상각 후 원가로 평가하여 재무 상태 표시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맞아요. 무슨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3번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요 미실현 보유 손익에 대한 거는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은 자, 단기 매매 증권이면 손익계산서, 즉 손익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로 처리한다. 이거는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몇 번? 3번. 다음 중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재고자산이라 얘기하게 되면 무슨 목적이에요? 판매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아니면 생산, 제조에 직접 투입되는 재료 같은 것들을 뭐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재고자산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1번부터 봅시다.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상품이라 돼 있죠. 자, 도매업을 영위한대요. 그래서 얘네들이 판매 목적으로 보유했대요. 당연히 뭡니까? 재고 자산에 포함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3번의 정답은 뭐 2, 3, 4번은 볼 필요도 없네. 그냥 1번이 뭐가 됩니까? 정답이 되겠죠. 자, 그래도 한번 봅시다. 2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제조업을 영위한데요. 공장 이전을 위하여 보유 중인 토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업무 용도로 쓰이는 거니까 당연히 유형 자산이 되는 거고요. 다음 3번.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 이건 뭐가 돼요? 당자자산, 즉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거고요. 왜요?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 될 거고요. 얘는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에서 유동자산으로 분류되고 유동자산 안에서도 당자자산.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자 그러면 당자자산 안에서도 뭘로? 단기 투자자산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음 4번.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사옥 이전을 목적으로 이것도 업무 용도로 갖고 있겠죠. 그죠? 그 유형자산이 되고 얘는 말 그대로 건물. 아까 토지는 말 그대로 토지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뭡니까? 재고자산 아니죠. 그래서 3번의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몇 번? 4번입니다. 다음 중 아래의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다른 종류의 자산과 교환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자 여기서 다른 종류의 자산이라고 얘기했죠. 이걸 우리 뭐라고 얘기한다? 이종자산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종이라는 건 종류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취득하는 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을 뭘로 한다?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다만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뭘로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할 수 있다. 그 정답 몇 번? 1번 공정가치가 되죠. 자, 이거 이종자산하고 동종자산에 대한 교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볼게요. 자, 당사가 보유 중인 기계장치. 자, 뭐냐면 취득원가 얼마? 200원. 그 다음에 감가 상각 유계액 얼마? 100원. 100원 좀 뿌렸나? 50원. 그리고 공정가치 얼마? 120원. 되겠죠? 기계장치를 다른 회사가 보유 중인 다른 회사의 차량 운반구와 교환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하면 이 차량 운반구의 취득 원가가 얼마고 100원이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유계액이 얼마 10원이고요. 그 다음에 공정 10원이고 공정 가치가 130 좀 그렇나? 그러면 80원 할까요? 80원이다 라고 이렇게 한번 가정을 넣어 볼게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보유 중인 당사가,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보유 중인 기계 장치를
다른 회사의 차량 운반부가 교환했죠. 이게 뭐냐면 이종자산이야. 왜? 내 거는 기계장치고 다른 사람 것도 기계장치였다 그러면 동종자산이 되는 거고 또 동일한 거. 그런데 다른 회사의 차량 운반부니까 종류가 다르죠. 그럼 이종자산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라. 그럼 내가 갖고 있었던 기계장치 처분하니까 차변하고 대변 중에 대변의 기계장치로 취득원가 얼마 200원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면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항상 따라다니는 거. 그래서 50원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요리 놓고 나면 내가 갖고 있는 기계장치 가치는 얼마인 거야? 오케이, 150원. 자, 내가 갖고 있는 기계장치 가치는 150원입니다. 그러면 150원의 가치가 있는 걸 누구랑 바꾼 거예요? 다른 회사의 차량 운반과 바꿨죠. 그러면 우리 회사 사장님이 바보가 아닌 이상 150원만큼의 가치 하는 거랑 바꿨겠지. 물론 이거는 회계 장부상의 이유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그러면 내가 취득하는 차량 운반부 있죠. 이게 만약에 동종의 자산, 즉 기계장치였다 그러면 이 기계장치는 내가 갖고 있었던 내가 제공하는 자산의 장부가에 중요합니다. 여기는 지금 다른 종류의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종 자산인데 만약에 동종자산이었으면 제공하는 자산을 뭘로 한다? 장부가액을 하거든요. 장부가액.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내가 기계장치랑 기계장치를 바꿨다라고 하자는 거죠. 그럼 이거는 그냥 150원이야. 왜? 내 기계장치가 취득원가가 200원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50원이니까 결과적으로 내 기계장치 가치가 150원. 그러면 새로 들어오는 것도 150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지금 다른 회사의 차량 운반고잖아. 그러면 이 차량 운반고를 평가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제공하는 자산의 공정 가치가 지금 120원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얘는 얼마로? 120원을 평가하는 거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되겠죠? 자, 그러면 이종 자산의 교환에서는 뭐가 발생한다?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나 처분소지 발생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공정가치 120원 평가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총 요거 170원 그리고 200원 얼마? 30원 모자라죠? 그럼 이거 뭐 된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30원을 인식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말이죠. 자, 근데 만약에 우리 회사 기계장치의 공정가치가 얼마인지 판단이 안 된다 그러면 취득하는 자산의 공정가치로 평가 내려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얘기할 때 이제 얘기를 좀 많이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지금 취득원가 100원에 감가상각비 10원 있잖아요. 차량 운반부. 이거는 우리 회사 장부가 아니니까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회사 차량 운반부 취득할 때는 아예 취득원가하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고려하지 마시고 접근을 하시고요.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조금 알아두시면 좋은 거 몇 가지만 좀 쓴다 그러면 근데 이거는 전산회계 1급에서 다루기엔 좀 어려운 문제예요. 자, 그래서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자, 동종자산의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은 제공하는 자산의 뭘로 장부가액으로 한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이종자산의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은 제공하는 자산의 뭘로 한다? 공정가치로 한다. 이래 놔두시고 그 다음 동종자산의 교환은 뭐가? 처분 이익이나 처분 손실을 인식하지 않는다. 단 뭐는 이종자산의 교환은 처분 이익이나 처분 손실을 인식할 수 있다. 요렇게 이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좀 줄일게요. 요렇게. 그래서 요 정도 문구는 알아두시는데 이거는 전산회계 1급에서는 좀 다루기 힘들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다 그러면 전산세무 1급이나 전산세무 2급에도 이런 내용 참 다루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보시고 조금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몇 번? 5번 갈게요. 자, 문제 5번. 자, 다음은 주서울의 재고자산 관련 자료이다. 선입선출법과 총평균법에 따른 각 기말 재고자산 금액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문제를 볼 때는 이거 일단 약간은 이제 뭡니까 문제를 시험 많이 푸신 분들은 이런 노하우 되게 많으시더라고.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 금액을 봐요. 자, 보니까 지금 기말 재고자산 금액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
선입선출법은 250, 250, 350, 350에서 같은 금액이 있어. 근데 총평균법은 다 금액이 다르죠. 그러면 나는 총평균법 구할 거야. 되겠습니까? 자,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총평균법으로 뭘 구해라, 지금? 기말 재고자산 금액을 구하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거는 알아둬야지. 뭐를요? 자, 판매된 건, 뭐가 되고요? 매출원가가 되고, 남아있는 거. 남아있는 건 뭐가 된다? 재고자산. 재고자산 가액이 된다. 요 정도는 무조건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매출액을 떠나서요. 매출액을 보시면 안 돼요. 매출에서는 몇 개를 팔았냐만 알고 계셔야 돼. 이 말이죠. 몇 개를 팔았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매출은 총 몇 개를 팔았냐면 여기 보니까 총 20개를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팔려 나간 건 몇 개인 거야? 20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우리 회사 창고에는 기초에 몇 개가 있고 10개가 있고 또 매입한 게 30개가 있고 또 매입한 게 10개야. 그러니까 창고에는 몇 개가 있는데 여기 창고라고 쳐요. 여기 창고라고 치면 창고에는 지금 10개, 30개, 10개에서 50개가 있는 거야. 이 말이겠죠. 그러면 선입선출법은 이 20개를 팔 때 여기에 있는 거 몇 개? 10개. 그 여기 있는 거 몇 개? 20개 중에 30개 중에서 10개 해서 총 20개를 앞에서부터 이거 1번, 이거 2번, 이거 3번 해가지고 팔려나가서 보는 거고 평균법은 그냥 막 힘든데 뭐 그럽니까? 그냥 평균 냅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매출을 제외하고 매출에서 몇만? 일단 수량 몇 개를 판매했다? 20개를 판매했는데 자 그럼 판매된 거 총 20개에 해당하는 매입가액은 뭐가 되고 원가가 되고 그 다음에 30개는 남아있으니까 이게 뭐가 된다? 재고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자 정리하자면 우리 회사 창고에는 10개, 30개, 10개에서 50개가 있어요. 자 총평균법은 평균 내라. 그러면 10개 곱하기 10만원, 30개 곱하기 12만원, 10개 곱하기 11만원. 자, 계산 한번 해봅시다. 10개 곱하기 얼마? 10만원 하면 100만원. 이거 얼마가 되고요? 이거 100만원 찍고. 그 다음에 밑에 거 30개 곱하기 얼마? 12만원 하면 이거는 360만원. 자, 그리고 나서 매출 보는 거 아니에요? 매입 봅니다. 또 몇 개? 10개 곱하기 얼마로? 11만원을 하게 되면 금액은 얼마? 110만원.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다 합쳐볼게요. 자, 110만원 플러스 360만원에다가 플러스 얼마를? 100만원을 하게 되면 금액이 570만원이거든요. 그럼 이거 합계가 총 얼마냐면 570만원이야. 근데 우리 몇 개 갖고 있다고요? 50개 갖고 있다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당 가격을 평균 내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또 어떻게 한다? 나누기 50개를 하게 되면 11만 4천원인 거지. 그러면 우리 회사 창고에 있는 거는 몇 개가 있고 50개가 있고 한 개당 가격을 얼마로? 11만 4천원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몇 개 판매했다고요? 20개 판매했죠? 그러면 20개 곱하기 11만 4천원 한 거 이게 뭐가 되고 원가가 되고 남아있는 거 몇 개요? 30개 곱하기 11만 4천원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된다? 재고자산 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곱하기 몇 개 하면 30개 하면 342만원 나오죠? 그럼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자산은 얼마? 342만원. 이것밖에 정답이 될 게 없네요. 그럼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선의선취법하고 총평균법 두 가지가 나와 있었는데 우리는 뭐 가지고? 평균법 가지고 한번 구해봤고요. 선의선취법은 또 어떻게 하면 돼요? 먼저 들은 거 먼저 나간 걸로 해서 구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 잘 모르겠다 싶으면 우리 뭡니까? 기말 재고자산 가액의 결정. 그 파트 다시 한번 더 공부하고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몇 번? 문제 6번 볼게요. 자, 주한국은 2021년 6월 1일 대한은행으로부터 5천만을 차입하여 단기 투자를 목적으로 사만전자의 주식을 매입하였다. 2021년 10월 10일 주가가 상승하여 이 중 일부를 처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계정 과목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읽어봅시다. 일단은 6월 1일. 자, 6월 1일부터 보자 그러면요. 5천만 차입했죠? 그러면 차변하고 어디 대변 중에서 자, 차입을 했다 그러면 우리 뭐가 돼요? 부채가 증가하는 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예금 통장 이체 받았다, 현금으로 받았다면 이렇게 될 건데 얘네들은 그냥 뭡니까?
단기 투자를 목적으로 사만두자 주식을 매입했죠. 그럼 주식을 매입했으니까 이게 목적이 단기 투자 목적이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 될 거고요. 그럼 차입했으면 이게 차입금이 나올 건데 상환 기간이 몇 년이에요? 2년이죠. 그러면 짧아 길어? 길죠? 1년보다 길죠? 그럼 뭐가 돼요? 장기 차입금이 되겠죠. 자, 그래 놓고 나서 자, 언제요? 거기 보니까 10월 10일. 10월 10일 날 뭐였다고요? 주가가 상승해서 일부를 팔았죠. 그러면 차변하고 대변 중에서 주가가 상승했대. 그럼 내가 갖고 있었던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하면서 뭘로 뭐 현금이나 뭐 보통 예금으로 받겠죠. 받으면서 단기 매매 증권을 살 때보다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처분하고 이익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으로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자, 일단 문제에서 뭘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지금 단기 매매 증권 구입했고,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이 나오는 거는 이제 정해졌어.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선생님, 이거 이자 비용 왜 나와요? 차입했는데?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 이자율이 연 12%잖아. 그럼 올해 우리가 차입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자를 지급해야 되겠죠. 혹은 이자는 내년도에 준다 하더라도 우리 기말 결산할 때 단기분에 해당하는 이자만큼 기록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자 비용은 반드시 또 들어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자 비용, 단기매매증권,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나오고 그 다음 장기 차입금이잖아. 그럼 뭘로? 단기 차입금은 안 나오겠죠. 그래서 문제를 접근할 때 이자 비용은 왜 나오는지 잘 이해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단기 차입금이 안 나오니까 당연히 정답 몇 번? 3번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려운 거 없었습니다. 어렵게 접근하지 마세요. 알았죠? 자, 다음 문제 몇 번? 7번 넘어가. 기말 외상 매출금 잔액 5천만에 대하여 1%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려 한다. 기초 대손충당금이 30만원 있었으며 단기 중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매출채권 15만원을 대손 처리하였다. 보충법에 의한 기말 대손충당금 설정 붕괴로 올바른 것은? 이라고 물어봤죠. 자, 그럼 일단 기말 외상 매출금 잔액이 5천만에 대해서 1%를 설정해야 되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설정해야 되는 대손충당금은 5천만에다가 곱하기 몇 프로? 1% 해서요. 금액이 얼마 된다? 50만 설정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요거를 시간 순서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가 뭐냐면 우리가 기말에 대손충당을 설정하는 거는 단기가 2021년도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12월 31일에 있고요. 그 다음 기초 대손충당금이 30만 있다고 했잖아. 맞죠? 자, 그러면 기초에는 대손충당 얼마? 30만 원을 가지고 시작한 거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말에 대손충당금을 50만 원을 설정해야 되는데 그럼 이 돈이 그 대손충당금 있죠? 이게 얼마만큼의 변동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야 돼. 왜요? 우리는 대손충당금이 있으면 대손충당금 잔액만큼을 빼고 설정해야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50만 원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단기 중에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매출채권 15만을 대손 처리했죠. 그러면 1월 1일에서부터 기말 12월 31일까지 해가지고 이 중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대손 처리를 한 거야. 그래서 외상 매출금을 못 받게 됐다라고 하게 되면 차변하고 대변 중에서 대변에 외상 매출금으로 얼마 15만 이렇게 할 거고 기초의 대손충당금 얼마 가지고 시작했다? 30만을 가지고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대손충당금 있으니까 일단 대손충당금에서 가지고 와서 이제 상기 처리할 거거든요. 그러면 대손충당금에서 가지고 오는데 지금 대손충당금 금액이 30만 원이니까 15만 원에 비해서 많죠. 많으면 외상 매출금 금액에 맞춰서만 갖고 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만? 15만 원만 가지고 오면 기중에 대손충당금에서 얼마를? 15만 원을 갖다 썼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금액도 15만 원 이렇게 되는 거라. 그러면 기말에 최종적으로 50만 원 설정하고 싶은데 15만 원 있으니까 얼마만 추가적으로 35만 원만 추가적으로 더 설정하게 되면 오케이 대손충당금은 최종적으로 50만 원이 되는 거죠. 그게 정답 몇 번? 2번. 대손상각비 35만 원, 대변에 대손충당금 35만 원. 정답 몇 번 된다? 2번이 됩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 문제 몇 번? 8번 볼게요. 다음 문제 8번. 다음 중 잉여금 뭐야? 이렇게요.
정리 좀 하고요. 자, 다음 중 자본 잉여금 항목이 아닌 것은이라 돼 있죠. 자, 우리가 자본에서는 가장 큰 틀이 뭐라고요? 자본금이죠. 그 자본금에는 뭐가 있다? 우선주 자본금하고요. 그 다음 보통주 자본금이 있다. 그래서 우선주 자본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고 주로는 전부 다 보통주 자본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자본잉여금이라는 건 확실히 우리 뭐라는 거? 자본을 증가시킬 수 있는 거. 그 다음 자본조정이라는 건 자본을 감소시키는 거. 자본을 감소시키는 건데 정확하게 얘기하게 되면 자본을 감소시킨다로만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조정, 즉 뭐냐면 나중에 증가할 거나 이런 것들도 따로 모아놨다가 조정해줘야 되는 것도 자본조정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본잉여금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주식, 발행, 초과금, 그러니까 뭐랑 비슷한 거? 수익처럼 비슷하게 이익이 나는 것들을 모아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수익 아닙니다. 자본의 자본잉여금입니다. 자,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그리고 자기 주식, 처분 이익 같은 게 뭐가 되고 자본 잉여금에 포함되고요. 그 다음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 다음 감자 차손, 그 다음 자기 주식과 그리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어디에 포함된다? 자본 조정에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이 문제는 4번에 있는 재평가 차익이 뭔지는 몰라도 요 주식 발행 초과금 당연히 자본잉여금, 자기주식 처분이익 당연히 자본잉여금, 감자 차익 당연히 자본잉여금.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본잉여금 항목만 정확하게 아시면 4번 재평가 차익은 모셔야 되는 거지. 근데 선생님 재평가 차익이 뭔데요? 이거는 뭐냐면 자, 우리가 갖고 있는 토지나 건물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를 재평가해 보니까 가격이 엄청 오른 거야. 그래서 이 재평가했을 때 이익을 기록해 놓는 건데 이거는 언젠가는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장의 이익으로 인식하지 말고 뭘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일단 넣어 놓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말이죠.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해당하는 게 재평가 차익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이 정답이다. 자본 항목이 아닌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